투자 리포트 주식의 발견은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새해 주식 시장 어떤 섹터를 주목하면 좋을지 두 분 자문역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훈민 자문역과 함께 짚어봅니다. 노훈민 자문역이 뽑은 2026년 주목할 섹터는 뭘까요? 네, 2026년 주목할 섹터 바로 우주와 항공입니다. 네, 2026년 기준으로 우주 항공 섹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주 산업이 정책적으로, 상업적으로 데이터 세 축으로 동시에 가속화되는 전환점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각국이 안보와 기술 주도권 차원에서 우주 예산을 확대하면서 발사체라든지 위성, 정찰 인프라 투자가 구조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민간 발사와 위성 통신이 이제 수익 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여기에 AI와 결합되어 있는 위성 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통신, 물류, 국방, 기후 분석까지 적용 범위가 급격하게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측면에서도 우주나 항공 부품과 소재는 진입 장벽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선도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과 마진 안정성이 강화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주항공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궤도가 확인되는 핵심 전략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노훈민 자문역께서는 우주항공 섹터를 주목해 보셔라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올해 우주항공 섹터를 둘러싼 이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스페이스 X의 상장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페이스 X가 상장할 경우에 테슬라 주주들에게 주식 우선 매수 참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퍼싱 스퀘어라고 미국 네. 헤지펀드 업계의 이제 거물인 이제 빌 에크먼이 CEO로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에게 자신이 세운 이제 리치 스파크 홀딩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좀 제시해 줬습니다. 에크먼이 제시한 방식은 이제 테슬라 모든 주주들에게 테슬라 한 주당 0.5주의 이제 특별 인수권을 좀 주고요. 고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테슬라 한 주당 스페이스X 두 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의 반응은 어때요? 네, 일론 머스크는 뭐 아직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인데요.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IPO 과정이나 주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나 부대 비용을 따로 지출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테슬라 장기 주주들에게 이제 특별 혜택을 좀 된다는 장점들이 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리스크까지 이제 같이 떠안게 되는 문제점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애정하는 스페이스 X의 지배 구조를 둘 이상으로 나누지 않을 거라는 이제 그 전망도 신빙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스페이스 X에 대해서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워낙 또 많기 때문에 관심도가 참 높아서 상장하는 방식까지도 우리가 좀 유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6년 주목할 섹터로 먼저 우주항공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부터 종목까지 자세한 분석을 원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의 발견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X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우주항공 섹터 전반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부는 급등 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스페이스 X 상장이 올해 안에 된다고 해도 내일 당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급등했던 우주항공 섹터 전반적으로 조정 상황이 올 수도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은 분명히 강력한 재료이지만은 실제 상장은 절차라든지 시점을 감안한다면 당장 가시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미 기대감을 이제 선반영한 우주항공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나 아니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실적보다 이러한 상장에 대한 스토리로 급등한 종목일수록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정은 추세적으로 붕괴된다라기보다는 과열을 시키는 정상적인 가격 조정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변동성을 경계하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주항공 산업의 이제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조정이 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을까요? 네, 스페이스X IPO가 만약에 올해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아마 그 부분이 전체적인 기대감 아래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상승의 기대감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주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존에 있던 산업과 그리고 IPO에 대한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올 때면은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심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주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페이스X와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유독 몰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한 국내 기업들이 주목받으면서 미래에셋 형제들의 주가가 엇갈리기도 했죠. 네, 일단 뭐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큰 만큼 이제 다양한 관련주들이 좀 형성이 좀 되어 있는데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스페이스X에게 수천억 원이 투입됐다는 보도가 좀 전해지면서 보름 만에 주가가 이제 170% 이상 뭐 폭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 2022년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9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좀 투입이 됐는데 스페이스X가 상장될 경우에 지분 가치가 이제 부각되는 기업은 자기 자본 투자와 리테일 자금이 투입되는 미래에셋 증권이 된다는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실제 집행한 금액이 50억 원 수준인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영향력이 이제 적을 것이라고 판단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다시 또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떻게든 이제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는 뭐 잭팟이 터질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형적인 이제 풍선 효과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을 때 이제 주변 관련주로 추측해서 자금이 이제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모습들이 좀 종종 있죠. 그래서 정책이나 테마주, 이제 대선, 총선 테마주들처럼 기대감이 축소될 때 급격하게 손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주의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급하게 매매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소문뿐인 건지 아니면 이제 지분 규모나 이제 재료가 직접적으로 이제 공시로 확인이 된 것인지 반복적으로 체크하신 후에 매매하시는 것이 좀 현명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와 실을 제대로 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국내 첫 상업 우주 발사체죠. 한빛 나노 발사가 있었는데요. 여러 차례 연기 끝에 발사에 성공한 듯 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주 상업 발사체 발사는 아쉽게도 이제 완전 성공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다만 원인은 비교적 이제 명확한 기술적 문제로 이제 파악되고 있으며 이제 초기 비행 단계에서 추진이나 이제 자세 제어 개통에서 이제 이상이 발생하면서 정확한 궤도 투입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발사체의 점화와 이륙 일정 구간의 비행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기본 설계와 이제 지상 시스템의 상당 부분은 이제 검증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민간 우주 발사체 산업에서 첫 상업 발사에 대한 이런 시행착오는 매우 흔한 부분이고 스페이스X 역시도 초기에 반복적인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발사는 국내 민간 업체인 이노스페이스가 실제 상업 발사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기술 축적이라든지 데이터 확보에 큰 성과를 남겼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실패는 좌절의 신호라기보다는 다음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학습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스페이스 X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록 첫 상업 우주 발사체 발사에 실패했지만 한국도 민간 주도 우주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올해 본격적으로 민간 주도 우주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뭐 아직은 뭐 민간 기업들이 우주 경제로 좀 진입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는 것도 뭐 사실입니다. 네. 한빛 나노 발사체 실패에 대해서 윤석빈 우주항공청장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한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미래 재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응원의 메시지가 더 많이 좀 전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빛 나노 발사가 이제 수차례 좀 지연이 됐었는데 그만큼 이제 성공에 대한 이제 간절함도 좀 컸었고 기대감이 좀 높았던 만큼 이제 실패에 대한 단기적인 리스크는 이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실패 자체가 뭐 한계점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민간 우주 산업이 흑자를 내거나 자생적 산업으로 전환한다기보다는 정부 주도의 기술 보유 단계에서 민간 기업의 사업 모델을 좀 검증하는 우주 산업 진입 단계로 들어가는 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네요. 너무 큰 기대치보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하는 게 좋겠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민간 중심 우주 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일회용이 아니라 재사용 발사체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 세계적으로 재사용 발사체 경쟁도 아주 치열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재사용 발사체 연구, 개발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전 세계 이제 우주 발사체 경쟁 이제 핵심 축은 이제 재사용 발사체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이나 스타쉽처럼 1단 부스터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기술이 발사 비용을 이제 크게 낮추면서 상업 우주 시장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까지 재사용 발사체 개발 경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국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주항공청은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방향을 이제 공식 정책에 이제 반영을 했고요. 정부는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메탄 연료 기반의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해서 이제 저비용 반복 발사가 가능한 체계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의 우주 발사체 개발도 이제는 이제 단순히 발사 성공을 넘어서 재사용을 통한 이제 상업 경쟁력 확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격세지감이네요. 예전에는 발사 성공하느냐 마느냐였는데 이제는 그 시대는 넘어섰다, 기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요 우주 공간이 단순한 그리고 어찌 보면 막연한 탐사 영역이 아니라 데이터 격전지로 부상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2030년도에 이제 세계의 위성 데이터 시장이 296억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이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주가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국가 안보와 이제 미래 경제가 달린 첨단 산업 전반의 주도권이 이 시장에 달려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밀해진 위성 데이터는 GPS의 오차를 줄이고 그리고 재난을 미리 감시해서 수조 원의 예산 낭비를 막아주는 등 위성이 보내오는 데이터의 가치는 상당하고요. 또한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이제 실험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신약 같은 이제 첨단 기술 개발의 속도를 급속하게 이제 앞당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발사체, 위성 그리고 우주 데이터까지 아우르는 국가와 기업이 앞으로 글로벌 주도권을 질 가능성이 가장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 그러니까 우주 산업은 특별히 미래지향적인 산업이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주 산업과 방위 산업은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상반기 큰 상승을 보인 이후 다소 주춤했던 국내 방산주로 우주항공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 포인트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우주 산업과 방사는 두 가지를 좀 함께 같이 봐야 되는데 네. 핵심 기술의 공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성의 이제 본체는 이제 정찰과 통신 그리고 지휘 체계와 좀 동일하고요. 발사체는 이제 미사일과 추진체 그리고 유도 기술과 기술을 좀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산업이 방위 산업의 이제 확장성이라고 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국내 방산주가 이제 상반기에 이제 수출 계약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배경으로 해서 급등을 좀 했는데 하반기 들어서 주춤했던 이유는 이제 업황 악화라기보다는 차익 실현과 단기 과열 해소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 흐름에서 이제 우주 기반 군사 기술의 중요성이 좀 커지면서 미사일 등의 이제 공격 체계들도 좀 강화되고 있지만 반사적으로 이제 그 방어 체계까지 같이 성장하면서 미국의 골든돔 같은 프로젝트들도 좀 시행이 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어서 유럽을 포함해서 이제 각국의 국방비 증액이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네네. 이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정비적으로 좀 자리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주 산업과 함께 방위 산업도 첨단 기술이 좀 같이 인식되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우주항공청이 최근 업무 보고에서 10cm급 초고해상도 광학 위성 개발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센서 반도체 국산화가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 현재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국내 초고해상도 위성 기술은 플랫폼, 광학계 그리고 지상 운용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제 도달을 해 있지만은 핵심 센서 반도체는 아직 이제 완전한 자립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언급한 이제 10cm급 이제 광학 위성의 핵심은 결국 빛을 이제 전기 신호로 바꾸는 이미지 센서인데 이 분야에서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위성용 센서 반도체의 이제 시제품 개발과 우주 환경에 대한 이제 신뢰성 평가 단계까지는 이제 진입하는 것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이제 해상도를 높일수록 이제 센서에 대한 미세하나 이제 저노이즈에 대한 처리 그리고 방사선 내성 같은 기술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이제 올라간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한 기술의 자립을 위해서는 센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정밀 광학 렌즈라든지 위성용 AI 온보드 처리 칩 그리고 초정밀 자세 제어 기술까지 함께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0cm급 위성은 단일 기술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광합, 이제 AI 시스템 통합 역량이라는 부분을 모두 갖춰야 가능한 이제 종합 기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한두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기술의 집합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6년 우주항공주가 얼마나 날아오를지 궁금해지네요. 우선 뭐 25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우주 경제 시장의 규모는 이제 6,130억 달러로 약 83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35년까지 약 1조 8천억 원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2,430조 원 수준으로 매년 7.8% 이상 지속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치가 좀 높은데요. 2026년도에는 공급망 확장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이제 구조적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어서 기업별 MOU나 이제 그 상업시장 주도로 새로운 신시장 출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예산도 이제 급격히 좀 늘어났고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후에 5차 발사에서는 이제 반복 발사 체계와 민간 발사장 개방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태계를 좀 구축한다는 목표를 좀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과기부와 우주항공청이 적외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주관 기관을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KAL 그리고 ETRI, 솔리드 등이 선정이 되면서 국책 과제를 좀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민간화에 대한 이제 발사체 제작, 조립에 대해서 참여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SAR 탑재와 KAL 그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 수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노스페이스의 2026년도 상반기 발사체 재도전과 AP 위성의 단말기 납품 계약 공시까지 뭐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방송 중에 우주항공은 현실적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했는데 또 아시죠? 주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예, 이렇듯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 많이 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운동 종목을 엄선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에 관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해 주목해야만 하는 우주항공주 금운동을 알아볼 텐데요. 빠르게 동메달부터 정리해 봅니다. 네, 새해 주목해야 될 우주항공주 동메달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네, 동메달로 미래에셋증권을 꼽은 이유는 이제 우주항공 테마를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은 그룹 차원에서 이제 스페이스X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상장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가치 상승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자산 가치에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단순히 테마가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비상장 글로벌 핵심 기업에 투자한 직접적인 수혜 포지션이라는 점에서 좀 이제 차별화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스페이스X에 대한 이제 상장이 좀 이제 지연되더라도 지분 가치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변동성 대비 방어력이 높다라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금리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당분간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기조가 이어질 경우 위탁 매매나 이제 브로커리지 이자 손익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증권업 전반에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래에셋 증권은 이제 글로벌 자산 운영과 이제 해외 비즈니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 증시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라는 강점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배당 측면에서도 이제 꾸준한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테마와 함께 이제 배당주 성격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증권은 이제 공격적인 우주항공주는 아니지만은 스페이스X의 지분이라든지 금리 동결에 대한 수혜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동메달 후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동메달은 스페이스X 상장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래에셋 증권이 차지했습니다. 이제 은메달 종목 공개합니다. 네. 우주항공주 은메달은 비츠로 넥스텍입니다. 비츠로 넥스텍! 네, 은메달로 이제 비츠로 넥스텍을 꼽은 이유는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지만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전력 전원 시스템의 이제 핵심 공급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위성 발사체 그리고 레이더, 우주통신 장비가 이제 고도화될수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제어 기술이 필수 요소가 되는데 비추로 넥스텍은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성용 전력 변환 장치나 이제 우주 방산용 전원 모듈은 국산화에 대한 이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대체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이 강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우주항공처럼 출범 이후에 초고 해상도 위성이라든지 차세대 발사체, 국방 우주 자산 확대 정책으로 이어진다라면은 전력 전원에 대한 부품에 대한 수요는 이제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추로 넥스텍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플랫폼이 이제 늘어날수록 이제 반복적으로 납품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지속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방산 우주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 덕분에 경기 변동성에도 비교적 강한 체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추로 넥스텍은 화려한 이제 테마주는 아니지만은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확장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수혜가 쌓이는 은메달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은메달은 전력 전원 시스템 기업인 비추로 넥스텍이 가져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직접적으로 알려드리진 않지만 여러분께서 예측할 수 있도록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되는 금메달 기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우주 산업이 아무리 커져도 반드시 필요해지는 위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신의 핵심 관문을 맡고 있습니다. 화려한 발사체보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우주 데이터 산업이 커질수록 지속적으로 돈이 쌓이는 자리를 차지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굉장히 중요하네요. 위성과 지상,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자, 노미 자문역만의 금메달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우주 이 산업의 성장의 이제 핵심은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인프라에서 이미 실적과 수주가 이제 동시에 터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 저궤도 위성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게이트웨이의 안테나 수요가 좀 급증을 했었고 이미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규모의 수주를 확보해가지고 숫자로 이제 성과를 증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이제 위넷이나 텔레셋 그리고 AST 스페이스 모바일 등과의 계약은 일회성이 아니라 이게 위성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제 추가 발주가 이제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파괴력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군용 수요를 겨냥한 이제 평판형 안테나나 맨팩에 대한 신제품은 이제 기존 제품보다 단가와 수익성이 높아가 매출이 늘수록 이익이 더 빠르게 불어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지금은 단순히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이익의 레버리지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2026년에는 이 기업이 이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이제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에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발사체나 위성 제조처럼 이제 변동성이 큰 영역이 아니라 위성이 늘어나면 무조건 이제 따라가는 필수 장비라는 점에서 구조적 안정성도 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우주항공 테마 중에서도 스토리나 좀 이제 실적이나 확장성까지 모두 갖춘 가장 전공법적인 금메달 종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민 자문역의 금메달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매번 강조드리겠습니다.